1984년 11월의 베를린. 이렇게 영화는 시작됩니다. 2006년 33세의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만든 첫 장편 영화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호평을 받게 됩니다. 게르트 비즐러, 그는 슈타치라고 불리는 비밀 경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수죠. 왜 사람을 안 재우죠? 자백을 받으려면 끝까지 몰아붙이는 게 가장 좋아 라고 대답합니다. 누구보다도 냉혹한 비즐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사회주의의 적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톤 그루비츠는 그의 직속 상관입니다. 두 사람은 어딘가를 갔습니다. 바로 연극 공연장이죠. 그리고 그곳에 햄프 문화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제 연극이 시작됩니다. 슈타치 비즐러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극작가 드라이만과 그의 연인인 크리스타를 감시하라는 지령이 떨어집니다. 크리스타를 지켜보는 햄프 장관. 크리스타와 드라이만은 서로 동거하는 연인 사이입니다. 드라이만 집에 도청을 깔아 쥐도 새도 모르게 드라이만을 도청하는 일. 이것이 비즐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동독에서는 비판적 예술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자는 햄프 장관이었죠. 드라이만은 햄프 장관에게 에르스카 감독의 무대 복귀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햄프 장관은 인간은 변하지 않아 라고 대답하며 그의 요청을 거절하죠. 도청 설치 전날 밤, 살림살이가 없는 비즐러의 거실이 보입니다. 혼자서 저녁을 차리고 그리고 TV가 친구가 되어줍니다. 왠지 쓸쓸해 보이죠? 다음날 아침, 에르스카 감독을 만나러 드라이만이 집을 비우고 그 사이에 비즐러는 도청 준비에 들어갑니다. 화장실, 천장, 집 전체에 설치되는 도청. 그 사이에 드라이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에르스카를 만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나 왠지 반응이 시큰둥한 에르스카. 그리고 비즐러는 드라이만의 집에 도청을 시작하죠. 이렇게 타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날 크리스타는 드라이만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파티에 왔습니다. 생일 선물을 건네는 에르츠카 감독. 그는 브레이트 시집을 꺼냅니다. 브레이트 시집. 비즐러에게는 낯선 책이었겠죠. 그리고 에르스카 감독은 드라이만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당신 친구들 안 먹힌 형편없어. 당신도 촌스러워. 라고 크리스타는 놀리지만 에르츠카 선생님이 선물을 주셨어 라며 드라이만은 기뻐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소나타. 그리고 두 사람은 격렬한 사랑을 나누죠. 그날 밤 비즐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은 선물을 푼 후 육체 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 그런데 크리스타에게 다가온 한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햄프 장관이죠. 그는 강제로 크리스타를 겁탈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비즐러.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 때가 왔군. 그는 전기신호로 현관문 벨을 울립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간 드라이만은 크리스타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 비즐러는 궁금했겠죠? 비즐러는 기다립니다. 햄프 장관을 거부하지 못했던 크리스타는 약을 먹고 그리고 침대에 웅크립니다. 괴로웠겠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좀 안아줄래? 그것은 비즐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즐러는 몰래 드라이만과 크리스타가 사는 집에 찾아옵니다. 크리스타와 드라이만의 숨결이 남아있는 침대를 만져보고 그는 책을 한 권 가져옵니다. 브레이트 시집 어디 갔지?
드라이만이 책을 찾죠. 그러나 그 책은 이미 비즐러의 손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에르스카 선생님이 어젯밤 목을 매셨어 라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이 뜻밖의 소식에 드라이만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가 남긴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소나타를 연주하기 위하여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연인 크리스타는 그런 드라이만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죠. 드라이만의 피아노 연주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이 에르스카 선생님의 선물은 고스란히 도청 장치를 통하여 비즐러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즐러는 조용히 듣습니다. 비즐러는 브레이트 시집과 함께 이 낯선 세계에 어찌할 줄을 모른 채 들어갔습니다. 비즐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예술을 접한 슈타치 비즐러. 존경했던 선생님의 자살. 그것은 드라이만을 충격에 빠뜨렸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동독 예술인 자살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도청을 피해서 밖에서 의논하고 소독에서 발표하기로 계획합니다. 비즐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비즐러의 보고 내용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거물인 타자기는 바닥에 몰래 숨겨두는데 크리스타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의 TV 뉴스. 그곳에는 동독 예술가들의 자살에 관한 보고서 내용이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에르스카의 자살 역시 들어가 있죠. 그루비츠는 드라이만을 의심합니다. 불법 약물 복용으로 체포되는 크리스타. 그녀는 국가 보위부로 끌려가서 무대냐 아니면 사랑이냐를 선택받게 됩니다. 드라이만의 작업을 보고하지 않은 비즐러. 화가 난 그루비츠가 묻습니다. 어떻게 자네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자넨 우리 편 맞지? 비즐러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크리스타는 말합니다. 타자기 위치를. 그러나 비즐러는 끝까지 그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루비츠 일행이 집을 덮쳤을 때 문제의 타자기는 치워지고 없었습니다. 그루비츠보다 먼저 다녀간 사람은 바로 비즐러였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은 통일되었습니다. 드라이만은 뒤늦게 알게 됩니다. 자신이 엄청나게 도청당한 사실을 말이죠. 드라이만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슈타치였습니다. 타자기 사건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라이만은 마침내 비즐러를 찾았습니다. 그는 하급 우편 배달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삶. 출세와 명예와 권력, 부를 눈앞에 두고 비즐러가 선택한 것은 한 예술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비즐러가 살아온 시간들,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러나 드라이만은 선뜻 그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목숨 걸고 지켜준 사람,
5년 전 타자기 사건으로 조직에 대한 배신이 드러나고 그 때문에 비즐러는 하급 우편 배달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두운 방에서 편지 봉투를 뜯으면서 비즐러는 후회했을까요?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의 심경이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우편을 배달하다가 서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비즐러는 서점 앞에서 드라이만의 책 출간을 알게 됩니다. 감회가 새로웠겠죠? 비즐러는 서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책일까요? 서점에서 책을 쭉 둘러보던 비즐러 눈에 들어온 한 권의 책. 그것은 바로 드라이만의 새 책, 아름다운 영혼의 소나타였습니다. 기억이 떠오르는 비즐러. 그리고 책장을 넘겨보죠. 한 장, 그리고 또 한 장, 또 한 장. 그곳에는 아무명 누구누구에게 이 책을 바친다. 잊을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한 권의 책. 즉, 이 책은 드라이만이 비즐러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책을 들고 점원에게로 간 비즐러. 점원이 가격을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포장해드릴까요? 그러나 비즐러는 아니요, 저를 위한 책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비즐러의 심정이 어떨지 이 마지막 장면은 정말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술가를 지켰고 그 예술가가 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비즐러에게 그 은혜를 갚은 그런 셈이 됐죠. 타인의 삶은 독일이 통일되기 5년 전 동독을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당시 10만 명의 비밀경찰과 20만 명의 밀고자들이 있었는데요. 영화는 당 지도부가 동독의 1600만 시민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파일로 만들려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동독이 무너졌을 때 600만 건의 서류만 존재했다고 하죠. 작품 속의 배경이 1984년이라는 것도 작품을 이해하는 하나의 고리가 됩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떠올릴 수도 있고 소설 속의 빅브라더를 통해서 전체주의 사회가 지배하는 닫힌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비밀경찰인 시타치가 예술가 부부를 감시하다가 그들의 삶에 동화된 이 이야기는 사적인 삶의 욕망이 어떻게 공적인 대의를 품게 되는지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브레이트 시집을 읽고 피아노 소곡인 아름다운 영혼의 소나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비밀경찰인 비즐러. 그를 바꾼 것은 그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예술과 문학이 그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비즐러는 레 미제라블의 자베르 경감이 그랬던 것처럼 내면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열린 마음과 여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비즐러 역의 율리 뮤커는 이 영화가 발표되고 1년이 지난 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남아서 예술은 인간의 삶, 정수에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줍니다. 2006년에 발표된 타인의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